현대 기아자동차하고 수입차, 특히나 벤츠, BM, 아우디, 독삼사를 주로 얘기하는데, 고성능차하고 현대자동차 또는 수입차하고 달리는 느낌이 달라요. 달리는 느낌. 과거에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수입차 뺨치게 달린다. 근데 노 사장은 과거부터 늘 수입차와 국산차의 어떤 기술적 또는 주행적 차이를 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왜 차이가 나냐? 그리고 우리나라 차를 좋아하고 현대기아차를 열심히 빨아주는 유튜버들, 현대기아차가 이미 독일차나 뭐 BM 벤츠를 앞서고 아우디를 앞섰다라고 하는데 왜 노 사장은 앞섰다고 하는 거를 인정을 안 해주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차가 잘 달리려면은 일단은 엔진 미션이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엔진 미션의 기술력이라든가 완성도는 아직 독일 차들을 따라가기엔 현대자동차는 조금 부족함이 많이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엔진이나 미션은 수치상으로나 내구성으로나 모든 것들로 증명이 되니까 유튜버들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나 언론에서도 엔진의 기술력이나 미션의 기술력으로 독일차를 앞섰다라고는 대놓고 광고를 하거나 빨아주지 않더라고요. 물론 내가 모르는 다른 채널에서는 그런 말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엔진과 미션으로는 독일차를 앞섰다라고 광고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승차감을 먼저 좋게 하려면은 이 승차감, 제가 늘 말했듯이 자동차가 바퀴가 이렇게 구르잖아요. 이렇게 바퀴가. 그러면 노면으로부터 생기는 바퀴가 고무고 바람이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충격이 흡수될 건 좀 안 그러죠? 여기서 이제 잔진동이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휠이 있고 휠 안에 너트를 통해서 볼트를 통해서 바퀴의 이 너클암에다가 바퀴를 달고 브레이크 디스크 쪽에다가, 그리고 그게 너클암에 달려 있고 이 안에서 베어링이 돌고, 그럼 달리면서 여기서 생기는 많은 파동과 진동들이 차체를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차체를 타고 오는 그 엄청난 잔진동들, 그 다음에 에어로다이나믹이라든가 차가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차선 변경을 하면서 생기는 삐걱거림이나 뒤틀린 강성 같은 것들이 다 차체를 타고 들어와서 이제 운전자한테 가는데, 댐퍼나 스프링에서 걸러지는 게 있고 타이어와 공기층에서 걸러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알루미늄 합금을 통해서도 걸러지는 게 있는데,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자동차의 이 밑에 있는 노 사장이 늘 하체 오리기를 얘기할 때 말하는 서브 프레임에 달려 있어요. 서브 프레임. 서브 프레임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바퀴와 안에 있는 공기, 타이어, 땅바닥으로부터 오는 거, 회전을 하면서 생기는 구름 저하링이나 베어링이라든가 잔진동들이 일단은 하체에서, 하체, 여기서 말하는 하체는 바퀴 쪽이에요. 바퀴 쪽. 바퀴 쪽에서 생기는 모든 잔진동과 모든 것들은 일단 서브 프레임으로 가요. 그리고 이 서브 프레임이 이 차체에 딱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오는 바퀴, 뭐 여러 군데에서 하체 쪽 노면으로부터 오는 게 1차적으로 서브 프레임으로 오고, 이 서브 프레임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야. 이 뒤에도 달려 있고, 이 바퀴와 차체의 중간에. 그래서 서브 프레임이에요. 서브를 해주기 때문에 서브 프레임을 타고 들어오는데, 자, 서브 프레임을 여기다 달아요. 여기다 이렇게. 서브 프레임이 차체 바로 밑에 달린단 말이야. 여기도 여기 이렇게 달리는 거야. 서브 프레임이. 자, 이 서브 프레임을 강하게 체결하기도 어렵고 헐렁하게 체결하기도 어려워요. 왜냐? 얘를 강하게 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좋냐? 이게 좋아. 잘 달려. 왜? 하체를 딱 잡아주고 있는 게 차체랑 딱 일체로 돼 있으니까 잘 달린단 말이야. 근데 얘를 강하게 체결을 하면 좋은 느낌을 못 내요. 왜? 여기 있는 진동들이 다 올라오는 거야. 자, 그럼 반대로 이 서브 프레임을 차체에다가 약간 띄워가지고, 내가 엊그저께 얘기했던 렉서스 RX 450h나 현대자동차가 쓰는 방식대로 기아자동차나 K9이나 G80들이 쓰는 것처럼 여기 연결되는 마운트를 좀 부드러운 부시나 두꺼운 부시를 써.
그러면은 좋은 느낌이 나. 부드러워. 왜냐면 여기서 올라오는 진동들을 부시에서 1차적으로 차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 고무 부싱이 낮은 파동에 그거를 걸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다닐 때는 되게 부드럽고 좋은데 이제 고속을 달리거나 그러면 뭔가 느낌이 싸하면서 어지러움이 와. 그게 잔진동들이 이제 다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고무부시에서 걸르지 못해. 그리고 하체랑 차체랑 약간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이제 요인과 피칭에 따른 멀미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사는 좋은 느낌으로 갈 것이냐, 잘 달리게 갈 것이냐를 두고 고민이 많은 거예요. 자, 근데 좋은 느낌으로 가게 하는 건 되게 쉬워. 왜? 그냥 쇠를 쓰고 뭐 해도 그냥 부시만 이따만한 거 넣고 부드럽게 만들면 되거든. 그리고 차가 세게 안 달리면 돼. 그러면은 운전자들이 이 차가 엉망인지 잘 모르니까. 근데 잘 달리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얘까지 꽉 묶어갖고 일단은 흔들리지 않고 가겠는데 막 잔진동 올라오고 하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제조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느낌도 상당 부분 가져가면서 잘 달리게 하려면 일단은 차체에 알루미늄을 많이 써야 돼요. 이쪽으로부터 올라오는 이거를 꽉 묶어야 되니까 서브 프레임을 차체에다 꽉 묶어야 되니까 알루미늄을 많이 써야 돼요. 알루미늄을 많이 쓰고 설계공학을 잘해서 진동들이 올라왔을 때 분산을 시켜야 돼. 얘들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그래서 보면 서브 프레임에 막 진동 댐퍼들이 달려 있잖아요. 진동들이 올라오는 거를 차체로 못 올라가고 여기서 상쇄를 시키기 위해서 서브 프레임에다가 진동 댐퍼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쇄를 시키고 분산을 시켜. 그리고 알루미늄을 뭐 휠하우스라든가 여기라든가 이 앞쪽에 이런 데 쓰는 거야. 그 알루미늄 합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유튜버들이 있죠. 미국에 있는 애랑 우리나라에 그 찰모 그 뭐 수십만 구독자 있는 애. 걔네들 보면 알루미늄은 경량 때문에 쓴다 그러잖아. 경량 때문에 쓰면 여기다 쓸 필요가 없지. 이런 데다 쓸 필요가 없지. 현가 질량만을 위해서 쓸 거면 바퀴 쪽에다만 써야지. 이런 데 쓰거나 엔진 마운트나 댐퍼 마운트나 이런 데 알루미늄을 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조사들이 이런 데 쓰는 이유는 다 진동 감쇄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쓰고 그다음에 뭐를 하냐? 차 바퀴를 붙잡고 있는 요거. 붙잡고 있는 텐션 스트럿, 그 다음에 댐퍼의 포크, 너클암, 어퍼암, 그 다음에 여기 댐퍼의 이 마운트까지를 싹 다 알루미늄을 써. 1차적으로 여기서 오는 걸 여기 있는 알루미늄이 먼저 상쇄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서브 프레임을 단단하게 묶는데 이 묶는 여기에 엄청나게 단단한 부시로 그냥 꽉, 부시가 아니라 쇠로 딱 묶어버려요. 묶어버리고 나서 싸그리 몽땅당 알루미늄으로 딱 차단을 시켜요. 그러면 달릴 때 서브 프레임이 흔들리질 않아요. 꽉 잡고 가니까 엄청 잘 달리고 스포츠성으로 잘 가요. 그리고 앞바퀴에 있는 이 텐션 스트롯도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알루미늄 합금으로 싹 다, 그리고 굉장히 고급진 댐퍼와 스프링을 하는데 여기서 진짜 이제 고급 기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 고급진 댐퍼와 스프링 세팅을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차를 세게 달릴 때요. 세게 달릴 때 고급진 승차감하고 잘 달리는 건 뭐에서 딱 쉽게 판가름이 나냐면 세게 달릴 때 차가 싹 눌렸어. 코너를 왼쪽으로 싹 돌면 오른쪽으로 싹 눌리죠. 아니면은 과속 방지턱 같은 뭔가가 있을 때 차가 바퀴가 위로 싹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 바퀴가 댐퍼가 프레싱 될 때 싹 눌릴 때, 그 누구 말하는 애 있잖아. 범프리 범프 말하는 애 있잖아요. 댐퍼가 싹 눌릴 때는 스프링과 댐퍼가 싹 눌릴 때는 대부분 잘 움직여요. 근데 눌리고 나서 바퀴가 다시 스프링의 탄성에 의해서 탁 원래대로 돌아갈 때 대부분의 낮은 기술의 회사들, 특히나 우리나라 차나 일본 차도 마찬가지인데 스프링의 탄성을 댐퍼가 잘 못 이겨요. 스프링의 탄성이 댐퍼를 이기고 확 밀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싹 쭈그러들었다가 싹 일어나니까 이게 눌리는 속도와 일어나는 속도가 같아야 돼. 그래야 운전자가 차를 몰 때 굉장히 차가 내 말을 잘 듣는다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눌렸다가 일어나는 게 빠르면 일어나면서 반대쪽에도 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스테빌라이저의 세팅도 되게 중요한데 잘 달리는 회사들은 일단은 댐퍼 세팅을 되게 잘해요.
댐퍼가 프레싱이 됐다 리바운딩이 될 때 일어날 때 일률적인 값하고 스프링의 탄성 띵 하는 텐성을 딱 억제시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고 제가 늘 말하는 주행성과 안정성의 캐퍼시티는 어디서 나와? 뒷바퀴에서 나온다고 하죠. 뒷바퀴를 만들 때는 앞바퀴처럼 아예 안 움직이게 딱 묶질 않아요. 서브프레임을. 왜냐? 앞바퀴는 조향을 틀기 때문에 얘가 안 흔들리는 게 좋아. 서브프레임이. 딱 묶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볼트로 그냥 꽉 묶어버려요. 묶어버리고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잔진동이 차로 못 가게 하는데 뒷바퀴는 조향을 하진 않잖아. 주행만 하니까 서브프레임하고 차체가 묶이는 부시, 하드 포인트에 굉장히 고급 기술의 좋은 부시를 넣는 거예요. 근데 현대나 기아는 거기를 고급 기술이긴 한데 더 부드러운 세팅에 포커스를 둬요. 왜? 더 하드하게 달리기에는 이미 앞바퀴라든가 전체가 하드하게 달릴 수 없는 세팅이 이미 시작이 됐고 아직까지 그 정도 기술도 안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향이 제네시스 G80을 타고 막 칼같이 다닌다라고는 가정을 안 하는 거죠. 시장을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제네시스 G80이나 G90은 여기가 좀 더 부드러운 세팅이 들어가는데 독일 차들은 대부분 앞쪽을 다 묶었기 때문에 뒤를 아예 부드럽게 안 가요. 이미 앞쪽에서 스포츠성과 안정성에 잘 달리는 세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뒷바퀴에도 어느 정도는 스포츠성을 기반으로 하드 포인트를 크고 부싱을 약간 딱딱하고 큰 걸 주되 유격을 좀 줘요. 근데 그 유격이 현대기아처럼 많이 움직이게 주지 않고 그리고 뒤쪽에도 알루미늄 소재를 많이 때려 넣어버리죠. 아니면 댐퍼 스프링에 대한 세팅값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뭐 펠리세이드나 소렌토나 산타페나 모하비 같은 차들 멀미나고 안 좋은 차들 빌스테인이나 KW 비싼 댐퍼랑 스프링 딱 넣어보세요. 절반 이상 잡힌다니까요. 댐퍼 스프링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차는 아직까지는 달리는 상황에서의 데이터 값이 없죠. 왜? 현대가 과거에 그런 차를 만든 적이 없으니까. 만들어서 팔고 뭐 지지고 볶고 클레임도 걸려보고 사고도 나고 불도 나고 뭐 BM 벤츠는 처음부터 차를 잘 만들었을까요? 걔네들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쌓여진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현대가 그냥 병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비해서 차 만든 지 이제 한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구력이. 현대자동차의 자체 엔진 개발, 자체 생산 능력이 길어야 30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가? 근데 유럽 애들은 벌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부터 자동차 엔지니어링 쪽에 참여가 있었고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1940년 전으로부터 차를 생산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얼추 이제 뭐 100년 가까이 되는 건데 현대는 이제 30년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30년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현대자동차가 지금 저 정도 하는 건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건데 일부 유튜버들이 독일 차를 앞섰다. 일본을 싸다구를 날렸다. 뭐 이러는 게 좀 뭐 이런 표현 나 싫어하는데 국뽕이란 단어 싫어하는데 국뽕도 적당히 해야 국뽕이 되는 거지. 그 정도 하는 건 누가 봐도 기업으로부터 돈 쳐받고 빨아주거나 아니면 잘 보여서 시승차라도 한번 더 받아보려고 하는 지나친 아부성에 가까운 멘트이기 때문에 적당히 해라 라고 저는 그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현대기아가 무조건 못하냐 못하는 건 엔진 결함 투성이 근데 서비스 제대로 안 해주고 뭐 인정 안 하고 이런 걸 저는 지적을 하는 거죠. 그 엔진도 사실 일본 애들이 집분사 문제될 것 같은 거 포기한 것 같다가 지들이 신나갖고 뭐 지네 뭐 집분사 만들어요 출력 잘나요 미국에서 맨날 빵꾸나고 불나고 뭐 지금 천문학적 소송 요번에 올해 한 중반기쯤에 미국 소송 결과 나올 것 같은데 거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현대자동차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스마트 스트림 엔진 아직까지 명확한 문제 결함이 뭔지 뭐 발표도 없고 인정도 없고 오너들한테 제대로 된 보상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까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거는 무조건 모질하거나 나쁜 게 아니라 나는 현대자동차가 짧은 기간 안에 되게 많이 발전은 했다고 봐요. 하지만 그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발전을 하면서 생기는 후유증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뭐 제네시스 G80, GV80, GV70 요번에 나온 G90 등등 플랫폼이나 이런 건 잘 만든 건 저는 맞다고 봐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이런 축적된 기술이 베이스에 깔리지 못했을 확률이 무조건 높죠. 왜? 경험치가 없으니까. 경험도 없이 뚝딱 나온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럼 벤츠, BM, 아우디 엔지니어들은 다 그냥 좆잡고 반성해야죠. 현대자동차가 지들보다 차를 잘 만들어봐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거는 알고 차를 타야 되는 거고, 빨아주고 싶어도 좀 알고 빨아라. 모르는 상태에서 막 빨지 말고 적당히 빨아라 라는 걸 말하고 싶고, 수입차가 고성능 차들이 잘 달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이유 없이 그냥 브랜드가 BM이니까 브랜드가 포르쉐니까 잘 달리는 게 아니라 진짜 세세하게 잘 달릴 수밖에 없는 요소의 장치들과 소재와 설계 공학이 잘 돼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차가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리로 가겠습니다.